만약 당신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180도 뒤바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댁에서 맨몸으로 쫓겨난 바로 그날, 수조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재벌가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자의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폭우가 쏟아붓는 밤, 저는 여행 가방 하나를 끈 채 박지훈의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시야가 흐릿했죠. 등 뒤에서 육중한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기억을 잘라내는 소리 같았어요. 서은아, 너도 양심이 있으면 이쯤에서 그만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당장 꺼지라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날아와 밝혔습니다. 이제 곧 윤아 씨가 들어와 살 거니까 여기서 질척거리지 말고 사라져.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죠. 3년 전 박지훈은 바로 이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평생 저만을 사랑하겠다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그는 임신한 내연녀를 품에 안은 채 제가 집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기만 했어요. 제대로 된 옷 한 벌 챙겨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말이죠. 사모님, 아니, 서은아 씨, 이걸 사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박 집사님이 황급히 쫓아와 제게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이 가득했죠. 택시비 하라고 20만 원 주셨습니다. 부부로서의 마지막 정이라고. 저는 실소를 터뜨리며 봉투를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은 빗속에서 흩날렸죠. 마치 산산조각 난 제 결혼 생활처럼요. 지난 3년간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의 창업을 돕기 위해 헌신한 결과가 고작 빈손으로 쫓겨나는 것이라니. 단지 임윤아라는 여자가 박씨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요. 흠뻑 젖은 셔츠 사이로 한기가 스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액정에는 제 마음처럼 금이가 있었죠. 화면에 뜬 천명그룹 사무직 면접. 내일 오전 10시라는 알림이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서은아 씨. 반쯤 마른 머리를 정돈하고 면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비에 젖은 자국이 남은 정장 차림의 면접관들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죠. 이력서를 보니 3년의 공백기가 있군요. 중년의 여성 면접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네, 그 3년 동안 남편의 창업을 도왔습니다. 회사 재무와 고객 관리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손톱은 여전히 손바닥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이제 수백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지만 제게는 단 1%의 지분도 없었죠. 남편이 아니라 전 남편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정정했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버림받은 무가치한 여자라고 생각하겠죠. 만약 사장님께서 갑자기 분기 재무보고서 분석을 요청했는데 시스템이 다운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가장 젊은 면접관이 기습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눈이 번쩍 뜨였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으니까요. 10분 후 제가 5가지 비상해결책과 각각의 장단점을 막힘없이 설명하자 면접관들의 표정은 경멸에서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서은아 씨. 그럼 저희는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은발의 노인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 따르고 있었죠. 면접관들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천명그룹의 총수 윤태석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저어 그들을 제지했지만 시선은 제게 고정되어 있었죠.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오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 목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점, 다음,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비 모양이잖아. 몸 좀 돌려보게. 저는 영문을 모른 채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목덜미에 가볍게 닿는 것이 느껴졌죠. 그곳에는 어릴 적 보육원 원장님이 천사의 키스라고 불렀던 나비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둘째 아가씨를 찾았습니다. 나비 모양점 위치와 모양까지 똑같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힌 채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얘야, 네가 올해 28살 맞지? 그리고 왼쪽 어깨뼈 아래에 붉은 점이 하나 있고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충격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오직 저 자신만이 아는 신체적 특징이었으니까요. 20년 전 우리 윤가에서 납치되었던 둘째 아가씨, 윤서아, 우리가 너를 20년이나 찾아 헤맸다.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눈앞에 어릴 적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했던 방, 피아노 소리, 그리고 저를 나비 아가씨라 부르던 상냥한 목소리. 제 인생에 이 쏟아지는 폭우 뒤에 정말 무지개가 뜨려는 걸까요? 윤태석 회장의 사무실은 좋기 200평은 넘어 보였습니다. 통유리창 밖으로는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저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행여나 젖은 손이 이 비싸 보이는 소파를 더럽힐까봐 소파 끝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몸 좀 녹이게. 윤 회장이 직접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건넸습니다. 컵에 새겨진 천명, 텐밍이라는 금빛 문장이 반짝였죠. 찻잔을 받아들자 따스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분명 뭔가 착오가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내 왼쪽 어깨뼈 아래의 붉은 점, 그리고 목덜미의 나비 모양 점. 윤 회장은 제 맞은편에 앉아 뜨거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보육원에 맡겨진 날짜 2000년 5월 18일 모두 일치해. 제 손가락이 심하게 떨리며 찬물이 유리 테이블 위로 몇 방울 튀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보육원에 맡겨진 정확한 날짜를 아시는 거죠? 네가 납치된 날이 5월 16일이었으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죠. 둘째, 아가씨, 이것은 당시 경찰이 정리했던 사건 파일 사본과 지난 세월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찾기 위해 동원했던 모든 기록입니다. 저는 나무 상자를 건네받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은은한 나무 향과 함께 가장 위에 놓인 빛바랜 실종 아동 전단이 눈에 들어왔죠. 사진 속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자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인 듯 저가 아닌 듯한 모습이었죠. 이건 저예요? 제 목소리가 메어 나왔습니다. 네, 6번째 생일에 찍은 사진이야. 납치되기 2달 전이었지. 윤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단을 넘겨 낡은 신문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천명그룹 장손녀 납치 사건, 전국이 충격, 납치범, 몸값 받은 후 잠적, 윤가 둘째 아가씨 행방불명, 윤 사장 부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 수백억 몸값 행방묘연. 그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관자놀이를 찔렀습니다. 눈을 감자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어두운 차 안, 여자의 울음소리, 눈부신 헤드라이트, 그리고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 아,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고 찻잔은 테이블 위로 엎어져 짙은 찬물이 하얀 대리석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서아야, 윤 회장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왜 그러나 제가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어떤 여자가 절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밝은 빛이 윤 회장과 최 집사는 충격적인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분은 사모님이셨을 겁니다. 최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마지막 순간에 사모님께서 아가씨를 차 밖으로 밀어내셨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부풀어 올랐죠. 20년간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DNA 검사가 필요하네. 윤 회장은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점과 상처 자국도 강력한 증거지만 만약을 위해서 말일세.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이 제 타액 샘플을 채취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집사는 샘플을 들고 직접 연구소로 향하며 가장 빠르면 3시간 안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윤 회장은 비서를 시켜 깨끗한 옷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니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유리창에 7빛깔 무지개를 만들었죠. 불과 몇 시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이혼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대 상업 제국의 상속녀일지도 모른다니. 운명의 장난이 너무나도 극적이라 쉽사리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 제가 정말 윤서아가 맞다면 제 가족은 누가 살아계신가요? 윤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할아버님. 즉, 천명그룹의 창업주이신 윤 명예회장님은 아직 살아계신다. 다만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시지. 내 부모님은 그 납치 사건 때 돌아가셨고 내게는 5살 위인 언니 윤채린이 있다. 지금은 그룹의 부사장이야. 언니, 마음 한구석이 세차게 울렸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저는 세상에 피를 나눈 가족이 존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윤 회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내 아버지 윤명우는 천명그룹의 유력한 후계자였다. 5월 16일 운전기사가 너와 언니를 태우고 하교하던 길에 검은 승합차 2대에 가로막혔지. 납치범들은 원래 자매둘 달을 노렸지만 그날 언니는 학교에 남아 화를 면했다. 위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흩어진 기억들이 조금씩 맞춰지는 것 같았죠. 납치범들은 500억의 몸값을 요구했다. 내 부모님은 돈을 가지고 거래 장소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지.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 단순 사고가 아니라 브레이크에 손을 댄 흔적이 발견됐다. 윤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사라졌지. 우리는 전국, 심지어 해외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오늘까지 찾지 못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렀죠. 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깊이 사랑받던 아이였어요. 그 사실이 가슴을 따뜻하게 동시에 아프게 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집사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 둘째, 아가씨가 맞습니다. 윤 회장은 벌떡 일어나 왈칵 눈물을 쏟으며 제게 다가와 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노인의 몸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죠. 서아야, 드디어 찾았구나. 내 손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포옹에 어찌할 바를 몰랐죠. 20년간의 보육원 생활은 제게 독립심과 강인함을 가르쳐 주었지만 가족의 포옹을 받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물론이지, 물론. 윤 회장은 저를 놓아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최 집사가 모든 걸 준비해 줄 게다. 우선 푹 쉬고 내일 할아버님을 뵈러 가자. 네가 돌아온 걸 아시면 병이 반은 나으실 게다. 최 집사는 저를 그룹 고위층을 위한 최고급 스위트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몸을 돌려 목덜미의 점을 보았습니다.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를 듯한 나비 모양.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했던 이 점이 제 진짜 정체를 증명하는 표식이었다니. 푹신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박지훈의 문자였죠. 천명그룹 면접 보러 갔다며? 헛된 꿈 꾸지 말고 이혼 서류나 빨리 처리해. 유나가 이사 오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잖아.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박지훈은 몰랐을 겁니다. 그가 이 문자를 보내는 바로 그 순간 제 운명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것을요. 같은 시각 박지훈의 저택.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살짝 부른 배를 안고 이뮤나가 다가왔습니다. 이상하네. 아는 사람 말이 서은아가 천명그룹 빌딩에 들어간 뒤로 나오질 않았대. 박지훈은 무언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윤태석 회장이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는데 뭔가 중대한 발견이라도 한 모양이야. And him. 이뮤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쫓겨난 주제에 무슨 중대한 발견식이나. 내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독촉이나 해요. 우리 아기 태어날 때까지 무명시로 살기 싫으니까. 박지훈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죠. 나야. 좀 알아봐줘. 천명그룹에 최근 무슨 특별한 동향 없었는지. 특히 윤가에서 실종됐다는 그 둘째 딸에 대해서. 창밖으로 마지막 석양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고 우리 중 누구도 이 정체의 비밀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3km에 달하는 사유지기를 달리는 동안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죠. 창밖으로 스치는 은행나무들이 금빛 잎사귀를 뿌려 마치 부서진 금을 깔아놓은 듯 했습니다. 둘째 아가씨, 긴장 푸십시오. 라트. 조수석에 앉은 최 집사님이 백미러를 통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엄하시긴 해도 지난 세월 아가씨를 찾으시며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룰 정도입니다. 저는 격하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제 DNA 결과가 나온 후 윤 회장은 곧바로 오늘 할아버님과의 만남을 주선했죠. 하룻밤 사이에 저는 서은아에서 윤서아가 되었습니다. 이 낯선 이름이 마치 맞지 않는 외투처럼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차는 고풍스러운 한옥 대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붉은 칠을 한 대문이 천천히 열렸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옷깃을 여몄습니다. 오늘 아침 최 집사님이 보내준 샤넬의 투피스. 가격표에 적힌 숫자는 제 숨을 먹게 할 정도였죠. 도착했습니다. 최 집사님이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 발이 청석 바닥에 닿는 순간 똑같은 제복을 입은 사용인들이 양옆으로 늘어서서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둘째, 아가씨.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위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반걸음 물러서다 비틀거릴 뻔했습니다.
그때 희고 가느다란 손이 제 팔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죠. 서아야, 괜찮니? 귓가에 듣기 좋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미소 띤 눈과 마주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몸에 딱 맞는 짙은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검은 머리를 우아하게 틀어 올리고 있었죠. 귓불에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나는 윤채린이야. 내 언니.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제 위아래를 훑어보는 눈빛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제 몸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이 바싹 말라 갑자기 나타난 이 언니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체리는 제 난처함을 눈치챈 듯 제 손을 가볍게 쥐며 말했습니다. 언니라고 부르면 돼. 자, 할아버님께서 기다리셔. 그녀를 따라 구불구불한 회랑을 지나는 동안 제 심장은 발걸음마다 세차게 뛰었습니다. 정원에는 기암괴석과 흐르는 물, 정자와 누각이 곳곳의 자리에 이 가문의 막대한 불을 과시하고 있었죠. 조각된 병풍을 지나자 햇살이 가득한 안뜰이 나타났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우리에게 등을 보인 채 연못의 비단잉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체린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서아가 왔어요. 휠체어가 천천히 돌아섰고 저는 비로소 윤명희 회장님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세월이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지만 두 눈은 여전히 매처럼 날카로웠죠.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 닿는 순간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노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리에 나비라도 채운 듯 무거웠죠. 제가 그의 앞에 멈춰 서자 노인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몸을 돌려보거라. 저는 순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제 목덜미에 머리카락을 해치는 것이 느껴졌죠. 나비 모양점. 노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메었습니다. 정말 내 서아가 맞구나. 명우 녀석과 똑같아. 따뜻한 액체 한 방울이 제 목덜미 피부 위로 떨어졌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윤명예 회장님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0년, 내가 너를 20년이나 찾아 헤맸다. 이놈아. 노인의 거친 손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 아비가 네가 살아있는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기뻐했을꼬. 가슴에 격한 통증이 밀려오며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보육원에서 보냈던 그 수많은 밤, 가족이 저를 알아보고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 눈물 흘려주는 이런 장면을 얼마나 꿈꿨던가요.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할아버님, 의사 선생님이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된다고. 체린이 때맞춰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명예 회장님은 눈물을 닦고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늘이 내 평생 가장 기쁜 날이다. 서아야, 여긴 내 집이다. 이제부터 누구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게야. 집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사흘 전, 저는 박지훈의 집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화려한 저택에서 둘째 아가씨라 불리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할아버님. 저는 조심스럽게 그 호칭을 입에 담았습니다. 낯설지만 따뜻했죠. 명예 회장님은 제 손을 토닥이고는 체린을 향해 물었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느냐? 네, 말씀하신 대로 동쪽 별채인 청우제, 평유자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체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정교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사진을 좀 정리해 봤어. 동생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앨범을 받아 첫 장을 넘기자 잘생긴 젊은 남자가 대학교 정문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기억 깊은 곳에
무언가가 건드려진 듯 알 수 없는 익숙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분이 아버지세요? 제 손가락이 사진을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아버님 대학교 졸업식 때 사진이야. 채린이 제 곁에 서서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너랑 참 많이 닮으셨지, 특히 눈이. 저는 멈춰진 화면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내려는 듯 탐욕스럽게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승마장에서 말을 타는 모습, 회의실에서 발언하는 모습, 그리고 어린 채린을 안고 미소 짓는 모습. 마지막 장에는 그가 아름다운 한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공주 드레스를 입은 어린 채린이 서 있었고 여인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죠. 우리 가족 마지막 사진이야. 채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네가 막 돌이 지났을 때였어. 어머님이 널 안고 계시네. 저는 사진 속 어머니의 다정한 미소를 응시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꽉 움켜쥐는 듯했죠.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서아야. 명예회장님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채린이를 따라 그룹에 출근해서 일을 배우거라. 윤가의 자식이라면 당연히 가업을 알아야 한다. 채린의 미소가 순간 굳었지만 이내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님, 동생이 이제 막 돌아왔는데 먼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막 돌아왔으니 더 서둘러야지. 명예회장님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서아는 이미 20년을 잃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어. 저는 채린의 손가락이 앨범 모서리를 꽉 쥐어 마디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손을 풀고 제게 미소를 보였죠. 그럼 동생, 나만 따라와. 내가 잘 챙겨줄게. 왠지 모르게 그 미소가 제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저택의 본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이름도 모를 사내 진미가 가득했죠. 명예회장님이 상석에 앉으시고 저와 체리는 양옆에 앉았습니다. 열댓 명의 사용인들은 곁에 조용히 서서 언제든 술을 따르고 음식을 덜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서아야, 이 트러플 푸아그라 좀 맛보거라. 내 아비가 가장 좋아하던 거란다. 명예회장님이 사용인에게 눈짓해 제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작은 조각을 잘라 입에 넣었습니다. 진한 풍미가 혀끝에서 터져 나왔죠. 이런 호화로운 생활은 제게 너무나 낯설어 나이프와 포크를 쥔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동생은 전에 어디서 일했어? 채린이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저는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답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다가 결혼 후에는 살림만 했어요. 아, 결혼했었구나. 채린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지금은 이혼 소송 중이에요. 저는 그 질문에 물러서고 싶지 않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명예회장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빈손으로요. 저는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식탁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명예회장님이 갑자기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고 식기들이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괘씸한 놈들, 감히 내 윤가 손녀에게 그런 짓을 해. 체리나, 당장 그놈들 회사 알아봐서 인수해버려라. 할아버님, 저는 황급히 말렸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명예회장님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줏대가 있구나. 우리 윤가 사람답다. 하지만 그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윤가 사람은 당하고만 살지 않는다. 서아야, 명심해라. 이제부터
너는 천명그룹의 둘째 아가씨다. 누구도 널 얕보지 못해. 저녁 식사 후 채린이 직접 저를 청우제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곳은 독립된 2층짜리 별채로 내부는 동서양의 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고풍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주었죠. 여긴 내 능설원 링쉐캄과도 가까우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 채린이 멀지 않은 다른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죠. 아, 맞다. 내일 가족 모임이 있는데 다른 친척들에게 너를 소개하는 자리야. 몇몇 분들이 좀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저는 그녀의 말 속에 담긴 경고의 의미를 어렴풋이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린이 떠난 후 저는 침실 한가운데에 서서 제가 박지훈의 집에서 살던 전체 공간보다도 더 큰 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통유리창 밖으로는 개인 정원이 보였고 달빛이 돌길 위에 쏟아져 꿈속 같았죠. 욕실에는 수영장만 한 대리석 욕조가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처음 보는 최고급 스킨케어와 화장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옷장에는 태그도 떼지 않은 신상 옷들이 걸려 있었죠. 이 모든 것이 어지러울 만큼 호화로웠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데 문득 박지훈의 집에서 보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목욕 시간이 길다며 물 한 통으로만 씻으라 했었고 박지훈은 제가 스킨케어 제품을 사는 것이 돈 낭비라며 자신의 쉐이빙 폼을 바르라고 했었죠. 이민아는 제 화장품을 마음대로 쓰면서 촌스러워서 좋은 걸 쓸 줄도 모른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박지훈의 전화였죠. 저는 화면을 몇 초간 응시하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은아, 이혼 서류 봤어? 유나 산부인과 다녀왔는데 아들이래. 아버지가 손주 보고 싶다고 난리시야. 박지훈 씨, 저는 그를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죠. 내일 오전 10시 변호사 데리고 성북동 88번지 청운제로 와요. 거기서 서류에 사인하죠. 뭐, 너 지금 무슨 수작이야? 그가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습니다. 수작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거든요. 저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민아 씨에게 전해주세요. 그동안 쓰던 제 화장품들 그냥 가지라고요. 어차피 싸구려라 천명그룹 둘째 아가씨한테는 어울리지도 않으니까. 저는 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실크 침대 시트 위로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달빛 아래 정원을 내려다보았죠. 이상한 힘이 몸속에서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살던 서은아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윤서아입니다. 깊은 밤 부드러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예회장님의 눈물, 채린의 복잡한 눈빛,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 그리고 내일 마주해야 할 처음 보는 친척들까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사락사락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이 가문에 깊이 숨겨진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죠. 저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윤가의 화려한 겉모습 아래에는 거센 압류가 흐르고 있으며 저는 그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발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요. 새벽 6시 날카로운 알람 소리가 저를 잠에서 깨웠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죠. 오늘부터 저의 상속녀 특별 교육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어젯밤 가족 모임은 그야말로 악몽이었죠. 소위 친척이라는 사람들은 저를 상품처럼 뜯어보며 하나같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보육권 생활은 어땠니? 듣자 하니 작은 회사 사장이랑 결혼했었다며? 학력이 대졸이라고? 우리 가문에는 어울리지 않는데. 채리는 내내 옆에서 미소만 지을 뿐
단 한 번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찬물로 세수하고 준비된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첫 수업은 자세 교정. 장소는 저택 서쪽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였죠. 문을 열자 50대 정도로 보이는 꼿꼿한 자세의 여성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가씨. 저는 아가씨의 자세 교정을 맡은 임 선생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 반까지 몸가짐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 1시간 반은 그야말로 고문이었습니다. 임 선생은 제 머리 위에 책을 얹고 걷게 하고 벽에 몸을 붙이고 서는 자세를 연습시키고 심지어는 막대기로 제 앉은 자세를 교정했습니다. 윤가의 아가씨는 등을 굽혀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의 위치는 우아해야 하며 미소 지을 때는 입꼬리의 각도까지 완벽해야 합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임 선생의 칭찬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최 집사님이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아침 식사 후에는 경영 수업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룹 최고의 재무이사님을 스승으로 붙여주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서재로 배달된 제비집 수프와 간단한 다과였습니다. 허겁지겁 먹고 맛을 음미할 새도 없이 금태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안녕하십니까? 재무팀의 조 이사입니다. 회장님께서 재무 기초가 있다고 하셔서 바로 그룹의 실제 사례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진 3시간 동안 제 뇌는 최고 속도로 회전했습니다. 조 이사는 천명그룹의 재무구조, 투자 현황, 지배구조 등을 설명했고 그 방대한 정보량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죠. 하지만 구체적인 재무 분석에 들어가자 저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과거 박지훈의 창업을 도우며 만들었던 재무 모델과 본질적으로 같았거든요. 규모가 수십 배 커졌을 뿐이었죠. 이 현금 흐름 예측 모델은 원자재 가격 변동의 영향을 너무 낮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히토류 가격은 다음 분기에 최소 15% 이상 상승할 텐데요. 조 이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가씨, 안목이 정확하시군요. 이건 지난 분기 가격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인 추정치였습니다. 그는 보충 자료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따로 분석한 민감도 분석 보고서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이번에는 예절 교육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이 노부인은 자신을 마담 클레르라고 부르라며 짙은 억양의 한국말로 각종 사교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냅킨은 이렇게 접고 샴페인 잔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 노. 아가씨, 와인잔을 맥주병처럼 잡으면 안 돼요. 오후 4시 드디어 숨을 돌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때 최 집사님은 또 백발의 노신사를 모시고 왔습니다. 이분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은퇴하신 서 교수님으로 아가씨의 예술품 감정교육을 맡아주실 겁니다. 서 교수님은 몇 점의 조선백자를 가져와 진품과 위작을 구별하는 법, 제작 연대를 추정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감시관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문의 소장품 중 어떤 것이 진품인지는 알아야 남에게 속지 않으시겠죠. 밤 7시 너덜너덜해진 몸을 이끌고 청우제로 돌아왔지만 저녁 식사는 본관에서 명예회장님과 함께 해야 했습니다. 제 학습 성과를 점검하시겠다면서요. 서둘러 샤워를 하고 옷장에서 가장 무난한 남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마담 클레르가 가르쳐준 우아하지만 꾸민 티 나지 않는 미소를 지어 보았죠. 본관 식당은 불을 환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에는
명예회장님과 채린, 그리고 제가 모르는 중년의 남성, 몇몇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윤가의 핵심 경영진이겠죠. 서아가 왔구나. 내 오른쪽에 앉거라. 모든 시선이 제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체리는 오늘 상아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둘째 아가씨로군. 생각보다 수수하네. 한 중년 남성이 저를 뜯어보며 말했습니다. 장 이사님. 체린이 미소 지으며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동생은 이제 막 집에 돌아와서 아직 적응 중이랍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점심때 서양식 예절을 배운 덕에 어떤 포크를 써야 할지는 알 수 있었죠. 전체 요리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웨이터가 프랑스식 달팽이 요리를 내오기 전까지는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본 적도 없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알 턱이 없었죠. 체리는 제 공경을 눈치챈 듯 우아하게 전용 집게를 들며 말했습니다. 동생, 내가 가르쳐 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테이블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이렇게 집게로 껍데기를 고정하고 작은 포크로 살을 빼내는 거야. 그녀의 시범은 완벽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스치는 우월감을 보았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눈빛을 교환했고 아까 그 장 이사는 피식 웃기까지 했죠.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체리나, 명예회장님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론 너도 16살에 처음 달팽이 요리를 먹다가 영국 대사님 몸에다 살을 날려 보냈었지. 체린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할아버님, 서아는 이제 막 돌아왔으니 모르는 게 당연하다. 명예회장님은 테이블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은 사람들 중에 실수 한 번 안 해본 사람 있나? 장 이사, 자네는 작년에 시장님 사모님 옷에 와인 쏟지 않았나? 장 이사의 얼굴이 넥타이처럼 붉어졌습니다. 명예회장님은 저를 향해 온화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긴장하지 마라. 윤가 사람은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진실해야 한다.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간단한 몇 마디가 어떤 예절 교육보다도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죠. 저녁 식사 후 명예회장님은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오늘 어땠느냐? 세탁기 안에 던져져 하루 종일 핑핑 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하고는 황급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명예회장님은 웃으셨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을 게다. 내 아버지와 삼촌도 그렇게 배웠어. 네, 아비는 뭘 배우든 빨랐지. 특히 사업 쪽으로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어. 오늘 네가 한 재무 분석도 그 녀석의 기질이 보이더구나. 아버지, 어떤 분이셨어요? 내 아비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최연소로 졸업하고 22살에 천명그룹의 첫 해외 인수를 성공시켰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절대 뽐내는 법이 없었지. 출장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체린이와 놀아주고 네 어머니에게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흰 장미를 안겨주곤 했다. 노인의 목소리가 잠시 메었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너는 아비를 많이 닮았다. 외모뿐만 아니라 그 날카로운 사업적 직감까지도 말이야. 체린이도 훌륭하지만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 내 아비가 가졌던 과감한 도전 정신이 부족하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후 저의 부족한 예의 범절이 아닌 제 능력을 인정해 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할아버님, 왜 갑자기 저를 그룹에 들어오라고 하신 건가요? 언니는, 체린이는 훌륭한 관리자다. 하지만 윤가에는 관리자만 필요한 게 아니야. 명예회장님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20년 전 그 사건 이후
나는 너를 꼭 찾아야겠다고 맹세했다. 이제 네가 돌아왔으니 이건 하늘의 뜻이야. 서재를 나설 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할아버님의 말씀은 감동적이면서도 불안했죠. 그분의 기대는 분명 체린의 불만을 살 테니까요. 복도 모퉁이를 돌 때 저는 우연히 체린이 테라스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박지훈이라는 남자 배경은 확실히 알아봤어? 아니, 아직 건드리지 마. 지켜보기만 해. 특히 그 애랑 관계가 어떤지. 저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체린이 박지훈을 조사하고 있다니 그 사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청우제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지만 온몸이 쑤시는 와중에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밝은 달이 높이 떠 있었죠. 불과 며칠 만에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버려진 이혼녀에서 재벌 상속녀로 짓밟히던 아내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 시작한 둘째 아가씨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가 조 이사가 남겨두고 간 재무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운명이 제게 이런 기회를 주었다면 저는 결코 다시 당하고만 있는 약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박지훈, 이뮤나, 그리고 어쩌면 윤채린까지도 그들은 곧 알게 될 겁니다. 윤서아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요. 아가씨, 고개 잠시만 들어주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말에 저는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제 눈꼬리에 마지막으로 금빛 아이섀도를 스치자 거울 속에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는 우아한 프렌치 트위스트 스타일로 올리고 진주 귀걸이가 귓불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죠. 완벽해요. 아가씨는 골격이 좋으셔서 조금만 손대도 빛이 나네요. And for 제가 일어서자 두 명의 하녀가 조심스럽게 맞춤 드레스를 입혀주었습니다. 샴페인색 실크 드레스는 허리에 자잘한 크리스털이 박혀 있어 움직일 때마다 은하수처럼 반짝였죠. 오늘 밤은 천명그룹과 프랑스 파트너사의 계약 체결 기념 파티가 있는 날. 저는 윤가 둘째 아가씨로서 처음으로 제게 공식 데뷔하게 되는 겁니다. 롤스로이스 팬텀이 도심의 5성급 호텔을 향해 부드럽게 나아갔습니다. 창밖의 네온 사인을 보며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는데 문득 반년 전 박지훈 회사 송년회가 떠올랐습니다. 유행 지난 원피스를 입고 갔다가 이뮤나가 일부러 쏟은 와인에 옷을 버렸었죠. 박지훈은 그저 제게 유난 떨지 말라며 차갑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가씨, 도착했습니다. 최 집사님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호텔 입구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사방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마담 클레르에게 배운 대로 품위 있는 미소를 지으며 차에서 내렸죠. 저 사람이 윤가에서 찾았다는 둘째 아가씨인가 봐. 기품이 있네. 듣기론 민간에서 자랐다는데. 기자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연회장에 들어서자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눈부신 빛이 쏟아졌습니다. 윤태석 회장이 저를 발견하고 손짓했죠. 서아야, 이리 와서 인사드려라. 라파르 그룹의 뒤퐁 회장님이시다. 그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소개했습니다. 제 조카 윤서아입니다. 얼마 전 영국 유학을 마치고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그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제 과거가 영국 유학파로 새롭게 포장된 것이죠. 버려진 고아보다는 훨씬 그럴싸하게 들릴 테니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서아 양. 뒤퐁 회장이 제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프랑스어도 아주 잘하시겠군요. 천만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프랑스어로 답했습니다. 대학 시절 교양으로 프랑스어를 들었던 것과 지난 몇 주간 마담 클레르의 특훈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한 바퀴 인사를 돌고 샴페인을 받아든 저는
긴장했던 어깨를 슬쩍 풀었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윤채리는 오늘 불처럼 타오르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동생, 제법인데? 예절 수업이 효과가 있었나 보네. 그녀가 붉은 입술을 살짝 비틀며 말했습니다. 모두 언니 덕분이죠. 저도 지지 않고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응수했습니다. 그때 채린의 시선이 제 어깨너머를 향하더니 그녀의 눈에 장난기 어린 빛이 스쳤습니다. 어머, 옛 친구가 찾아왔네. 돌아보는 순간 저는 하마터면 샴페인 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박지훈과 그 옆에 은색 스팽글 드레스를 입은 이뮤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도 저를 발견한 듯 박지훈의 표정은 마치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고 이뮤나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박지훈의 팔을 꽉 붙잡고 있었죠. 품위를 지켜 네가 누군지 잊지 마. 채린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윤서아는 전 남편과 내연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은하야. 박지훈이 굳은 목소리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너야? 사람 잘못 보셨네요. 박 사장님. 저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저는 윤서아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뮤나가 날카롭게 끼어들며 제 드레스를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옷 빌리는데 하루 얼마 줬어? 어디서 재벌 행세야? 그녀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담 클레르는 그랬죠. 진정한 명문가 여성은 시정잡배와 말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우아함을 무기로 쓴다고요. 아, 생각났어요. 저는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뮤나 씨, 박지훈 씨 회사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다가 특별한 재능 덕분에 사장님 개인 비서로 승진했다는 바로 그분이시죠? 주변에서 억눌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뮤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헛소리 마. 지훈 씨랑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물론이죠. 제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 남편 침대로 기어 들어갈 만큼 진심이었겠죠. 하지만 고맙게 생각해요. 당신 덕분에 제가 윤가로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요. 은하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박지훈이 드디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 그때 윤태석 회장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박지훈은 입을 다물었죠. 내 조카를 아는 사이인가? 윤 회장님. 박지훈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 사람은 제 전처 서은아입니다. 황당하군. 윤태석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아이는 윤가의 둘째 아가씨 윤서아다.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가족과 헤어졌다가 최근에야 다시 찾았지. 박 사장은 지금 우리 윤가가 사람을 잘못 찾았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기자들은 이미 이쪽으로 몰려와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저와 윤 회장을 번갈아 보며 얼굴이 새하얘졌죠. 천명그룹에 밉보이는 것의 결과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해십니다. 틀림없이 오해입니다. 서아 아가씨가 제 전처와 너무 닮아서 그만. 그런가요? 저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이뮤나에게 건넸습니다. 이뮤나 씨, 관심 있으면 제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당신과 박 사장님의 불륜 증거 꽤 많이 모아뒀거든요. 물론 지금 제게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지만 아마 박 사장님 댁 시어머님은 관심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이뮤나는 뜨거운 것에 댄 듯 손을 움츠렸고 명함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미 박지훈의 집안 사정을 조사해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뮤나의 출신을 못마땅해 했고
그녀가 임신만 하지 않았다면 절대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을요. 우리가요. 임윤아는 박지훈의 팔을 잡아 끌며 거의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철이 솜씨가 좋구나. 윤 회장이 낮게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윤가 사람은 직접 진흙탕에 뛰어들지 않는다. 다음부터는 비서에게 처리하게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샴페인 잔의 기포가 제 마음처럼 경쾌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방금 전의 상황은 제가 수없이 상상했던 복수보다 훨씬 더 통쾌했죠.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재계 명사들 사이를 오가며 지난 몇 주간 혹독하게 배운 지식과 사교수를 발휘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인파 사이로 보니 임윤아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박지훈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까 그 여자 보는 눈빛 봤어. 아직도 사랑하는 거지. 그렇지? 박지훈은 결국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제 쪽을 돌아보았죠. 그 눈빛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온 것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침실 창가에 섰습니다. 오늘 밤의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이것이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악을 쓰는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였죠. 은하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윤가에 대해 네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내일 오전 10시 신라호텔 커피숍에서 보자. 박지훈. 저는 차갑게 웃으며 문자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음 문자가 도착했죠. 섣불리 거절하지 마. 20년 전 내 부모님 사고에 대한 이야기니까. 제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죠. 그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부모님의 교통사고에 정말 다른 내막이라도 있는 걸까요? 망설이는 사이 세 번째 문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네, 언니가 말 안 해주던 그 납치 사건에 내부 공모자가 있었다는 거. 창밖에 번개가 치며 정원 깊숙한 곳, 제가 접근을 금지당했던 낡은 별채의 윤곽을 비추었습니다. 그곳에는 윤가가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잠들어 있다고 했죠. 천둥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가슴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박지훈은 이 사실들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신라호텔 커피숍 약속 시간이 30분이나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청우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훈의 문자는 제 마음을 어지럽혔죠. 아가씨, 회장님께서 큰 서재로 오시랍니다. 최 집사님의 목소리에 저는 핸드폰을 감추고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큰 서재는 명예회장님의 개인 공간으로 평소에는 체린조차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문을 열자 오래된 책 특유의 묵향이 풍겨왔습니다. 명예회장님은 넓은 원목 책상 뒤에 앉아 낡은 앨범 몇 권을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서아야, 이리 오너라. 어제 파티에서 아주 잘했다더구나. 프랑스 손님들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들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님. 저는 미소로 답했지만 시선은 책상이 낡은 사진 한 장에 꽂혔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요트 갑판 위에 서 있는 사진이었죠. 명우가 25 생일에 찍은 거다. 저 해저포 하이데오를 얼마나 아꼈는지. 아버지는 바다를 좋아하셨군요. 아주 좋아했지. 어릴 때 잘못하면 저 요트로 도망가서 우리를 애먹이곤 했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을 쓸었습니다. 납치 사건. 바로 전날에도 너와 채린이를 데리고 바다에 나가겠다고 했었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 납치 사건. 윤가에 드리운 이 그림자는 제 부모님을 앗아가고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할아버님, 그 납치 사건 정말 단순 사고였을까요? 명예회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고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게냐? 그냥 이상해서요. 납치범들이 몸값을 받고도 왜 굳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까요? 자기들 발등을 찍는 짓이잖아요. 서재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예회장님은 천천히 앨범을 덮고 깊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부모님이 범인들 얼굴을 기억할까봐 그랬을 거라고 결론 내렸다. 왜 갑자기 그 일을 궁금해하는 거지? 그냥 부모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박지훈의 문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예회장님은 저를 한참 바라보다 결국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긴 너도 이제 다 컸으니 알 권리가 있겠지. 그는 휠체어를 돌려 뒤편 금고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당시 사건 자료의 일부다. 가져가 보거라. 하지만 기억해라. 어떤 상처는 들춰낼수록 살아있는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서류 봉투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아, 맞다. 다음 주 이사회에서 동남아시아 프로젝트 보고를 듣기로 했다. 채린이가 내게 맡겨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구나. 잘 준비해보거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남아 프로젝트는 1000명 그룹의 최근 역점 사업. 채린이 이 기회를 제게 넘긴 것은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겁니다. 청우제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빛바랜 사건 보고서, 현장 사진, 신문기사, 사본들이 쏟아져 나왔죠. 교통사고 현장을 찍은 사진 한 장의 위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찌그러진 차체 잔해 사이로 창백한 손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는 울렁거림을 참고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저는 간과되었던 증인 진술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길가 노점상 한 명의 증언이었죠. 그는 사고 몇 분 전 사고 차량 뒤편에서 두 사람이 황급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중 한 명의 손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들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단서는 보고서 가장 마지막에 있었고 후속 수사 기록은 없었습니다. 수사를 종결한 형사반장의 이름은 잉크가 번져 임이라는 성씨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죠. 그때 박지훈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네가 오지 않으면 내가 아는 걸 언론에 팔아버릴 수밖에. 예를 들면 윤가 큰 아가씨가 왜 너라는 동생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같은 것들 말이야.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지만 채린에 대한 암시는 제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봐.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그룹 본사로 가 동남아 프로젝트 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3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현지 토지 수용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죠. 아가씨, 프로젝트 관련 전체 자료입니다. 부사장님께서 직접 검토하시라고 하셨습니다. 프로젝트 팀장인 장 과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 스치는 불안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회의실에 틀어박혀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저는 세 번째 보고서에서 미묘한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토지 보상금 지급 기록과 주민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차액은 거의 200만 달러에 달했죠. 더 이상한 것은 수령인들의 서명이 모두 비슷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았다는 점입니다. 장 과장님, 이 차액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 과장의 이마에 즉시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건 현지 중개인 수수료입니다. 업계 관행이죠. 수수료는 따로 기재해야지 주민 보상금에서 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서류에 따르면 이 돈의 최종 승인자는
저는 서명 페이지를 넘기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윤채린의 서명이었습니다. 장 과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아가씨, 이건 분명 오해가 됐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사회에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팀을 나와 저는 곧장 법무팀으로 가 이 프로젝트의 모든 계약서와 승인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경악스러웠습니다. 보상금뿐만 아니라 토지감정 평가 보고서까지 조작된 혐의가 있었죠. 그리고 모든 문제 서류의 결재란에는 채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이 뜨거운 감자를 제게 넘긴 겁니다. 제가 책임을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그녀의 비리를 폭로하게 만들어서 어느 쪽이든 우리 자매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위해서요. 오후 3시 저는 신라호텔 커피숍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지훈은 이미 와 있었죠. 그의 앞에는 커피 2잔과 제가 예전에 쓰던 책 몇 권, 그리고 앨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하야, 왔구나. 본론만 말해요. 저는 선글라스도 벗지 않은 채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앨범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펼쳐보니 우리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저와 멋지게 차려입고 의기양양했던 그, 불과 3년 만에 모든 것이 변해버렸죠.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윤가는 내 생각처럼 간단한 곳이 아니야. 박지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20년 전 그 사건 우연히 들었는데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자세히 말해요. And well. 작년에 우리 회사가 천명그룹과 협력 프로젝트를 하면서 은퇴한 경비원 한 분을 알게 됐어. 그분 말로는 사건 당일 윤채리는 원래 너희와 함께 하교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빠졌다고 해. 그리고 사건 일주일 전 누군가 그녀가 작은 어머니와 은밀히 만나는 걸 봤다고 하고. 말도 안 돼. 채리는 그때 겨우 13살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아니었지. 박지훈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윤가 작은 어머니와 네 아버지의 관계 알고 있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제 아버지였고 그는 윤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었죠. 하지만 작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하야, 난 네가 이용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윤 명예회장 건강이 안 좋으니까 널 이용해서 채린을 견제하려는 거야. 상황이 안정되면 박 사장님, 저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첫째, 제 이름은 윤서아입니다. 둘째, 저희 집안일은 신경 꺼주세요. 셋째, 만약 당신이 헛소문을 퍼뜨린다면 천명그룹 법무팀이 당신을 태어난 걸 후회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리를 뜨려는 제 등 뒤로 박지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사회, 윤채린을 조심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천명그룹 빌딩으로 돌아와 법무팀에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해질 무렵 서류 뭉치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비상계단에서 채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사회 전에 그 감정평가 보고서 확실히 준비해. 아니, 이메일 말고 직접 전달해. 저는 숨을 죽이고 다가갔지만 마지막 한마디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지훈 쪽은 계속 접촉해. 하지만 너무 많은 걸 알게 하지는 말고. 엘리베이터가 띵 소리를 내며 도착하자 채리는 황급히 통화를 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박지훈과 채린이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대체 무슨 꿍꿍이일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프로젝트 서류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밤 11시 토지 감정 평가 보고서 부록을 넘기다가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중간에 교묘하게 끼워 넣어진 보충 협약서였죠. 분쟁 지역의 감정평가 회사가 세계적인 명성의 회사에서
해양 감정평가라는 작은 회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회사의 주소지가 박지훈 회사 옛 주소와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죠. 채린과 박지훈이 손을 잡고 제게 덫을 놓은 겁니다. 대체 왜? 단지 이사회에서 저를 망신주기 위해서? 아니면 그들은 원래부터 아는 사이였고 박지훈이 제게 접근한 것 자체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창밖으로 번개가 치며 책상 위 아버지 사진을 비추었습니다. 명예 회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납치 사건 바로 전날에도 너와 채린이를 데리고 바다에 나가겠다고 했었는데 두통과 함께 기억의 파편들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짭짤한 바닷바람, 눈부신 갑판, 그리고 어떤 소녀의 날카로운 웃음소리. 나비야, 이리 와, 뛰어내려봐. 그리고 이어지는 어둠과 울음소리,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 저는 벌떡 일어섰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최 집사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가씨, 아직 회사에 계십니까? 회장님께서 걱정하십니다. 기사를 보내드릴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폴더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프로젝트 팀이 지난주에 찍은 현장 답사 사진이었죠. 배경에는 낡은 하얀 요트 한 척이 조용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뱃머리에는 해저포 하이데호라는 세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채린이 이 프로젝트를 제게 맡긴 데에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꽉 쥐고 대담한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당장 인도네시아 현장으로 날아가 그 요트와 분쟁 지역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채린과 박지훈이 무엇을 꾸미든 저는 더 이상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윤서아는 더 이상 만만한 서은아가 아니니까요. 창밖으로 20년 전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그 밤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저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지 못할 겁니다. 자카르타의 폭우는 갑작스럽고 맹렬했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뿌연 도시의 윤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쥔 프로젝트 서류는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죠. 사흘 전 저는 채린 몰래 인도네시아로 날아왔습니다. 그 분쟁 지역과 근처에 정박해 있다는 해저포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최 집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모레 이사회에 꼭 참석하셔야 한다며 전용기를 보내셨습니다. 동남아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현지 주민들이 공사 현장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즉시 프로젝트 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보상금 재산정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가씨, 장 과장의 목소리는 당황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수용한 토지에 그들의 신성한 묘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언론까지 몰려왔습니다. 신성한 묘지라니 최초 감정평가 보고서에는 전혀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땅, 바닷가 근처에 낡은 요트 한 척이 있는 곳 맞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아가씨, 어떻게 아셨습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은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해저포는 분명 이 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미스터리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모든 공사를 중단하십시오. 둘째, 현지에서 가장 존경받는 원로를 찾아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셋째, 주민총회를 준비하십시오. 제가 2시간 안에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암수.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현지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섭외했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빗속을 뚫고 현장으로 향했죠. 공사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주민들이 입구를 막고 피켓을 들고 있었죠. 저는 천명그룹의 윤서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어로 외치자 군중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더 격렬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오며 날카로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조상의 안식처를 파괴했소. 그는 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원로 다르마였습니다. 다르마 어르신, 실례지만 조상님들을 언제 이곳에 모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저기 묻혀 있소. 그리고 저 유령선. 20년 전에도 죽음을 몰고 오더니 이제 당신들이 또 왔구려. 유령선. 저는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해저포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판 위로 올라섰습니다. 낡은 나무판이 삐걱거렸죠. 선실문은 녹슬어 있었고 변호사가 쇠막대로 겨우 열었습니다. 어두운 선실 안은 곰팡내로 가득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먼지 쌓인 조종대와 썩은 소파를 지나 낡은 금고에 멈췄습니다. 열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는 자물쇠를 살피더니 전문 도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실망하려는 순간 금고 아래 바닥에 나무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억지로 열었던 흔적이 있었죠. 손으로 밀자 나무판이 열리며 방수 가방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아가씨, 장과장이 선실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주민들이 다시 흥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수 가방을 재빨리 가방에 쑤셔 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르마 어르신, 천명그룹은 이 신성한 땅을 존중하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이 야자수습과 유령선 구역을 보존하고 정식으로 조상님들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워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은 거짓말을 잘하지. And 내일 이 시간 서면 약속과 보상안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만약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계속 항의하셔도 좋습니다. 노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방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항해 일지와 빛바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죠. 일지의 마지막 장, 납치 사건 바로 전날의 날짜. 아래에는 이런 글이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체린이 기어코 따라 나섰다. 하지만 계획을 바꿀 순 없다. 내일이면 윤가는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페이지 끝에는 불빛 아래 검붉게 보이는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요트 위에 서 있었지만 그의 곁에 있는 사람은 제 어머니가 아닌 낯선 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명우와 인해 해저포에서 1999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내는 누구이며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아버지는 왜 윤가는 우리 것이라는 글을 남긴 걸까요? 밤을 새워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안을 만들고 다음 날 저는 다르마 어르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현지 기록 보관소에서 찾아낸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었죠. 그 야자수 숲은 전통적인 묘지가 맞았지만 1999년에 이미 공식적으로 수용되었고 그 절차를 담당한 것이 바로 해양감정평가의 전신회사였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보상 기록입니다. 어르신 할아버님의 성함도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누군가 돈을 가로챈 겁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기꾼 놈이
윤가가 권력으로 땅을 빼앗고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했소. 윤가 역시 피해자입니다. 누군가 저희의 이름을 이용해 사기를 친 것이죠. 저희는 이제라도 그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결국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천명그룹은 성지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주민 복지기금까지 추가로 약속했죠. 프로젝트의 위기는 극적으로 홍보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저는 항해 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중간쯤에서 저는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체린이가 점점 제 어미를 닮아간다. 오늘 하마터면 서아를 바다에 밀어버릴 뻔했다. 서둘러야 한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버지가 쓴 체리는 윤체린, 서아는 바로 저였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저를 해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납치 사건은 이 사회에서 저는 인도네시아 위기 해결 과정과 해양 감정 평가와 박지훈의 연관성에 대해 조리 있게 보고했습니다. 제 보고가 끝나자 체린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그건 다 추측일 뿐이야. 둘째 아가씨는 그룹에 들어오자마자 오랜 파트너를 의심하는군. 너무 조급한 거 아니야?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다르마 어르신이 당시 사기꾼에게 속았던 상황을 증언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야겠군. 서아 아주 잘 처리했다. 윤태석 회장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할아버님, 어떻게 항상 저의 편만 드세요? 체린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됐다. 명예회장님이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 만찬에서 중대 발표를 하겠다. 가족 만찬에는 모든 핵심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명예회장님은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고 최 집사님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 입장하셨죠. 오늘 두 가지를 발표하겠다. 첫째, 동남아 프로젝트 위기를 훌륭하게 해결한 윤서아의 공을 치하한다. 둘째, 내 유언장을 수정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체린이 들고 있던 와인잔이 가늘게 떨렸죠. 나는 이제 늙었다. 윤가의 미래를 위해 천명그룹 지분 60%를 윤서아에게 상속하고 그녀를 차기 회장으로 지명한다. 할아버님, 체린이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그룹을 위해 헌신했는데 저에는 근본도 없는 닥치거라. 명예회장님이 노성을 터뜨렸습니다. 서아의 신부는 가장 엄격한 DNA 검증을 거쳤다. 오히려 네가 그 순간 명예회장님이 격하게 기침하며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할아버님, 제가 달려갔지만 그는 가슴을 움켜쥔 채 급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의사, 빨리 의사를 불러. 윤태석 회장이 소리쳤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명예회장님은 구급차에 실려가기 직전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체린이를 조심해라. 내 아비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체리는 보이지 않았죠. 그때 최 집사님이 제게 낡은 열쇠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위급할 때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저택 낡은 별채의 열쇠입니다. 언제 써야 할지는 아가씨께서 아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복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윤서아 씨, 박지훈 씨가 당신을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윤채린 부사장은 당신의 DNA 보고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질문들이 총알처럼 쏟아졌습니다. 채린과 박지훈이 하필 할아버지가 쓰러진 이 시점에 손을 잡고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한 이사가 달려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 부사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유언장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며
아가씨 신분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 증거라는 것은 제가 1992년에 태어났다는 위조된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얼음물에 빠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닌데 DNA 검사는 분명 진짜였는데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은 뇌출혈로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가 오셨습니다. 당분간 업무는 불가능하십니다. 저는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저는 개선장군에서 사기꾼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자 청우제 앞에는 낯선 경호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윤 부사장님 지시입니다.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아가씨는 어떤 서류에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중요한 증거들은 이미 제 손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등 뒤에서 채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생, 이제야 돌아왔네. 그녀의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까지 장꾀로 모든 걸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너무 순진했지. 누가 가짜인지는 곧 알게 되겠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이내는 누구죠? 왜 아버지는 일기장에 윤가는 우리 것이라고 썼을까요? 채린의 동공이 수축하며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너, 그걸 어디서? 해저포에서요. 제가 나지막이 말하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경호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정신이 불안정해. 오늘부터 청우제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해. And proof. 침실에 감금된 저는 모든 시스템 접속 권한이 차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체리는 몰랐죠. 제게는 다르마의 손자인 IT 전문가가 알려준 추적 불가능한 비상 연락망이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낡은 별채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열쇠가 손안에서 뜨거워졌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박지훈은 이 판에서 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병상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의 뜻대로 되게 하지는 않겠다고. 윤서아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새벽 3시, 저는 청우제 2층 창문에서 담쟁이 덩굴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났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낡은 별채의 자물쇠는 할아버지가 주신 열쇠로 쉽게 열렸습니다. 최 집사님의 암시대로 저는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낡은 금고는 납치 사건 날짜인 2000만 516으로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와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 안의 의료 기록은 제 피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환자명 윤서아, 진단 결과 RH 혈액형, 부모와 혈액형 불일치, 친자 확인 요망, 제 혈액형은 O형 RH 플러스였습니다. 이어서 나온 친자 확인서는 윤명우와 윤서아의 친자 관계를 부정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지? 나무 상자 안에는 서아라고 새겨진 작은 은팔찌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해저포 위에 서 있는 사진이었죠. 뒷면에는 이내와 서아 1994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이내, 그녀가 품에 안고 있는 아이가 진짜 윤서아였던 겁니다. 그럼 저는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채린과 박지훈이었습니다. 찾았어? 아직 지하에 있을 거야. 저는 그들이 지하로 오기 전에 서류들을 전부 휴대폰으로 찍고 은팔찌만 챙겨서 창고의 작은 창문으로 탈출했습니다. 등 뒤에서 채린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정원 깊숙한 곳, 할아버지가 아끼시던 난초 온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온실문이 열리며 박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겁먹지 마. 널 잡으러 온 게 아니야. 나 윤채린에게 이용당했어. 그는 휴대폰으로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윤명우가 두 딸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갓난아기였던 제 목덜미에는 나비 모양 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네가 진짜 윤서아가 맞아. 그 의료 기록은 전부 위조된 거야. 채린의 어머니가 납치 사건을 꾸몄어. 네 부모님을 제거하고 채린에게 모든 걸 물려주려고.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없어. 채린이 내가 배신한 걸 알았어. 당장 최 집사님을 찾아가.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있을 거야. 제가 온실을 빠져나가자 등 뒤에서 싸우는 소리와 함께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울음을 삼키며 최 집사님의 숙소로 달려갔습니다. 아가씨, 최 집사님은 피투성이가 된 저를 보고 경악하며 벽장 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주었습니다. 할아버님의 편지였습니다. 서아야, 네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채린이가 움직였다는 뜻이겠지. 진실을 말해주마. 너는 명우의 친딸이 맞다. 하지만 혼의 자식이었지. 납치 사건은 명우의 본처, 즉 채린의 어미가 꾸민 짓이었다. 너와 네 생모를 없애기 위해서. 채린이는 어릴 때부터 그 어미에게 증오를 배웠고 너를 눈의 가시로 여겼다. 아이야, 윤가의 미래가 내게 달렸다. 최 집사가 도울 것이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혼외자였고 채린은 그 사실에 대한 증오로 저를 없애려 한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어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박지훈 씨는요? 채린 쪽 사람들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저는 은팔찌를 꽉 쥐고 결심했습니다. 최 집사님, 먼저 윤태석 회장님께 가주세요. 저는 할아버님을 뵈어야겠습니다. 병원 복도는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이미 채린이 이사회를 소집해 할아버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 회장직을 대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채린이가 병원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네. 우리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그녀가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용해야죠. 저는 박지훈에 대해 이야기했고 윤 회장은 즉시 그를 구출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 제가 진짜 손녀 맞죠? 라고 속삭이자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고 자신의 베개를 가리켰죠. 그곳에는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카드 안에는 할아버지가 저를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동영상 유언장과 20년 전 채린의 어머니가 납치 사건의 주범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경찰 비밀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 집사님, 이 파일들을 모든 이사와 언론에 보내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어젯밤 다친 팔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잊은 채 말했습니다. 저는 이사회로 가겠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채린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동생, 마침 잘 왔네. 할아버지 건강 문제에 대해 논의하던 참이었어.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알아요. 저는 앞으로 걸어나가며 휴대폰의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죠. 채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위조야. 할아버지의 친필 서명과 주치의의 증인이 담긴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경찰 보고서, 당시에 수사했던 임 반장님을 증인으로 부를까요? 그 배신자. 채린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녹음 파일은 지웠다고 했는데 그녀는 스스로 덫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윤태석 회장은 저를 유일한 상속인으로 인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휠체어에 탄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20년 전 나는 실수를 했다. 범인이 누군지 알면서도 가문의 명예 때문에 덮었지. 하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겠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분을 제게 양도한다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체리는 가방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 그녀가 미친 듯이 웃으며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한 사람이 제 앞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탕! 총성과 함께 박지훈이 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가슴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죠. 구급차, 빨리. 저는 그의 상처를 누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그가 다친 것이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알 수 없었죠. 미안해. 그는 힘겹게 세 마디를 내뱉고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체리는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너희는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악을 썼습니다. 사흘 후 병원 옥상. 윤가의 폭풍은 잠잠해졌습니다. 체리는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박지훈은 증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도 호전되었죠. 고마워요. 그날 날 구해줘서. 휠체어를 탄 박지훈에게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그리고 미안했다. 지난 3년 동안.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낡은 별채에서 찾았어. 내 것 같아서. 상자 안에는 제가 찾았던 것과 똑같은 은팔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면에 작은 버튼을 누르자 팔찌가 열리며 접혀있던 작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작은 출생증명서였죠. 이름 윤서아, 부 윤명우, 모 이민혜, 이민혜. 작은 어머니가 제 생모였습니다. 박지훈 씨가 말한 그 기록, 당신이 복원한 거였군요. 당신은 윤명우 회장과 이민혜 여사의 딸이야. 하지만 작은 어머니의 자식이라 인정받지 못했지. 납치 사건은 본처가 꾸민 일이었고 체리는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당신을 증오한 거야. 그래서였군요. 체린이 저를 그토록 미워한 이유는 고마워요. 몸조리 잘하고 가는 길 평안하길 빌어요. 박지훈은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보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우리 사이의 진정한 작별이었습니다. 1년 후 1000명 그룹 자선 디너 파티. 저는 짙은 녹색 드레스를 입고 연회장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목덜미의 나비 모양 점은 보석 장식처럼 디자인되어 있었죠. 저는 그룹을 안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신사업까지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 오셨습니다. 저는 입구로 가 직접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입장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죠.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떨리느냐? 할아버지가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곁에 계셔서 괜찮아요. 저는 단상에 올라 1000명 그룹의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객석에서는 한 젊은 외교관이 따뜻하고 존중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는 몇 달째 좋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그가 차까지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윤서아 씨의 연설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고마워요, 피에르 씨. 다음 주 전시회 가이드 잘 부탁드려요. 차창이 올라가고 롤스로이스가 밤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의 화려한 도시를 보며 1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밤, 집에서 쫓겨났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운명은 때로 우리를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피에르에게 온 메시지였죠.
말씀드리는 걸 잊었네요. 목에 있는 나비 보석. 정말 아름답습니다. 마치 진짜 날아오를 것처럼요. 저는 소리 내어 웃으며 목덜미에 점을 가볍게 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년간 잠들어 있던 이 나비는 마침내 허물을 벗고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